내린 골목에 숨이 눌린다. 울음은 삼키고 웃음을 빌려 살아남는 얼굴로 밤을 건넌다. 등불 아래 연회는 더 환하고 승리의 마른 술처럼 넘친다. 그러나 방심은 문을 열고 그 문틈으로 길이 생긴다. 내가 웃는 건 굴복이 아니라 끝을 향해 숨을 고르는 일. 노래는 잔치의 장식이 아닌 걸음을 재는 조용한 칼날. 웃어라 웃어라 들키지 않게도 하니 웃어라. 달빛 아래 촉성부 내 발끝이 길을 찾는다. 한 번이면 된다. 진주성이 무너진 밤,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울다 죽는 사람, 그리고 웃으며 살아남는 사람. 농계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쪽을 택합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술잔을 들고 미소를 띠죠. 그 미소가 누군가에겐 굴복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겐 거래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도시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비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숨을 삼키는 소리와 발끝을 끄는 소리뿐이니까요. 진주성의 골목엔 연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재가 바람에 섞여 날렸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기와를 뒤집어 가족의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불빛을 피해 담장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왜 너는 살아있냐는 질문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성 안쪽 한 곳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등불이 더 많이 켜지고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퍼졌죠. 패전의 도시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은 법도 질서도 아니라 승자의 흥입니다. 왜군은 전리품을 나누고 자신들의 용맹을 자랑하며 끊어진 노랫가락을 억지로 다시 이어붙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끝났다고 믿었고 믿는 자들은 방심합니다. 방심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 자리로 사람들이 불려갔습니다. 노래를 하는 자, 술을 따르는 자, 눈치를 빠르게 굴려야 하는 자. 기녀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광기가 있던 곳은 전쟁에도 일이 끊기지 않는 곳이었고 전쟁이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과 역할을 다시 정해버립니다. 누군가는 울며 끌려갔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남겨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농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지금 골목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 누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누가 손을 씻을 물을 찾는지. 전쟁통에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농계는 그 본능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기로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길이 아니라
상대의 방심을 파고드는 길로. 연애가 시작되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과시였습니다.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소리, 우리가 이겼다를 목구멍으로 확인하는 소리. 농계는 술상을 앞에 두고도 먼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잔보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고함을 지르는지, 누가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지, 누가 통역을 부르는지, 누가 문 쪽을 자주 돌아보는지. 진짜 위험한 사람은 칼 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개 목소리가 크거나 자리의 가운데에 앉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농계를 부르듯 손짓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취기가 아니라 승리감이 들어 있었고, 승리감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을 데리고 옵니다. 농계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누가 보면 살기 위해 웃는 것처럼. 그 미소는 겁을 숨기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을 감추는 미소였습니다. 농계는 한 걸음 다가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칼이 없으면 말이 칼이 된다. 힘이 없으면 시선이 길이 된다. 누군가의 욕망은 끈이 되고 그 끈을 잡아당기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전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방심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회장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술잔을 비우며 소리쳤고 누군가 노래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농계에게도 노래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요구라는 이름의 명령.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선 사람에게는 모든 말이 칼날입니다. 농계는 그 칼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첫 소절을 뗐습니다. 노랫가락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눈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촉성루가 가까운지, 누가 따라붙을지, 누가 가장 가볍게 밖으로 나가자고 말할지를, 그 밤의 길을 노래로 재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늘 승리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성벽에 올랐는지, 누가 몇 명을 베었는지, 누가 어떤 집을 차지했는지. 그 과정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합니다. 나를 봐라. 그 허영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더 위험해지고 동시에 더 취약해집니다. 농계는 그 취약함을 찾기 위해 일부러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기녀들은 그들의 말을 맞장구 치며 술을 채웠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역이 오갔습니다. 말이 섞이고 술이 섞이고 욕망이 섞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실권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가장 방심했는가입니다. 방심한 자는 경계를 줄이고 경계를 줄인 자는 따라 나옵니다. 농계는 시선을 낮춘 채 손만으로 상대의 성질을 살폈습니다. 술잔을 비우는 속도, 말을 끊는 습관, 웃을 때 목이 젖혀지는 각도. 어떤 인간은 분노가 먼저고 어떤 인간은 욕심이 먼저입니다. 농계가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게 만들고 조금 더 가까이라고 몸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그녀는 칭찬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의심을 부릅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질문은 상대가 자신을 증명하게 만들고 증명하는 동안 경계가 풀립니다. 상대는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떠들고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농계는 술을 한 모금만 적셨습니다. 취한 척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취한 척은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해야 실수가 실수로 보이고 계획이 우연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는 칼을 든 자, 또 하나는 칼을 쥔 자. 칼을 든 자는 명령받고 칼을 쥔 자는 명령합니다. 농계가 겨냥해야 할 것은 칼을 든 자가 아니라 칼을 쥔 자적의 기세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쓰러지면 승리의 연회가 승리의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도망과 분열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한 명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든다는 건 말로는 간단해도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상대는 무겁고 경계가 있을 것이고 주변이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계는 힘으로 이길 생각을 버렸습니다. 대신 자기 발로 나오게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끌려 나오면 저항하지만 스스로 따라 나오면 방심합니다. 방심은 순간의 틈을 줍니다. 농계는 그 틈을 위해 아주 작은 장치를 준비합니다. 손가락의 가락지, 단지 장식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놓치지 않기 위한 고리. 전승 속의 가락지가 왜 계속 이야기되는지 그 이유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잡기 위한 것인지, 남기기 위한 것인지, 혹은 결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미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농계에게 가락지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더 오래, 더 아무렇지 않게. 그 웃음 속에서 그녀는 이미 촉성루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까지 상상하며 마지막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길어질수록 경계는 풀리고 밤은 깊어집니다. 깊은 밤은 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농계는 그 흐림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이르면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적당히 상대가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 농계는 연회장 안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눈에 띄면 감시가 붙습니다. 대신 상대가 움직이게 했습니다. 바깥 바람이 좋다, 성 밖의 달이 예쁘다 같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상대의 욕망을 건드리려면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농계는 상대가 잔을 비우고 자랑이 끝나갈 때를 노렸습니다. 사람은 자랑이 끝나면 허전해지고 허전함은 다음 자극을 찾습니다. 그때 바깥 공기는 최고의 자극이 됩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농계는 그가 일어나는 자세를 보며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녀는 한 발 늦게 일어났습니다. 앞서 나가면 의심을 받고 너무 뒤처지면 주변이 끼어듭니다. 가장 좋은 건 같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되 실은 내가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문을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연회장의 뜨거운 공기와 달리 바깥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차가움은 사람의 정신을 깨워야 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가움은 오히려 기분 좋은 각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농계는 그 착각을 이용했습니다. 대감, 이쪽이 더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들키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말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촉성루 쪽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동선을 택해야 했고 그 동선은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골목에는 남은 병사들이 있을 수 있고 숨어있는 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농계는 그 위험을 익숙함으로 덮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을 잘 아는 것처럼 걷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갈 때 의심을 덜합니다. 망설임이 없으면 상대도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그녀는 촉성루가 가까워질수록 말을 줄였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불안이 드러납니다. 대신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일정한 발걸음은 마음의 일정함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정함이 상대를 더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때 농개는 마음속으로 아주 잔인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가? 옳고 그름은 전쟁에서 사치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옳다가 아니라 필요하다의 문제라는 걸. 누군가 해야 한다면 누가 할 것인가? 살아남는다는 건 때로 가장 큰 벌이 되고 죽는다는 건 때로 가장 빠른 탈출이 됩니다. 농개는 탈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촉성루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계단이 어둠 속에서 길게 누워 있었고 아래로는 남강이 숨을 삼킨 채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날의 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물. 농개는 그 물 앞에서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감 여기서 잠시 그녀는 웃으며 멈춰섰습니다. 상대가 한 발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손가락의 가락질을 느꼈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결심의 온도를 더 높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마지막 3초에는 사람이 계획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농개도 본능을 느꼈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 몸이 굳어버리는 본능. 하지만 그녀는 그 본능 위에 더 큰 본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없다. 그녀는 상대의 손이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승리자의 손이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손이었습니다. 농개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순간 상대는 의심합니다. 대신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는 위험하지만 가까이여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야 끝낼 수 있습니다. 농개는 팔을 올렸습니다. 끌어안는 동작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사랑처럼 보이면 주변의 시선은 늦습니다. 하지만 그 끌어안음은 사랑이 아니라 고정이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한 고정? 그때 가락지가 빛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옷깃을 걸어잡는 작은 금속의 힘. 힘이란 게 꼭 근육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의 전승은 반복해 말합니다. 상대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기울고 발이 미끄러지고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촉성루 아래의 공기는 연회장의 공기와 달랐습니다. 여기엔 술 냄새보다 물 냄새가 강했고 웃음보다 심장 소리가 큽니다. 상대는 마지막 순간 저항했을 겁니다. 무거운 몸이 버둥거리고 손이 옷을 찢으려 했을 겁니다. 농개는 그 저항까지 계산했을까요? 아마 다 계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망설인 만큼은 계산해서 지웠습니다. 그 순간 농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라지면 남는 건 무엇인가? 전설은 늘 뒤늦게 만들어집니다. 그날의 선택은 전설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전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견디기 위해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견디기 위해, 의미를 붙이기 위해, 이름을 남기기 위해. 농개는 그 의미를 미리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그녀는 효과를 알았습니다. 승자의 연회가 깨지고 기세가 금이 가고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속도가 잠깐이라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 물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죠. 하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농개의 선택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승리의 밤은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는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칼은 녹슬지만 공포는 전해지니까요. 새벽이 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전날의 공포가 남아도 해는 뜨고 배는 고프고 아이는 울고 부상은 굼습니다. 농계가 사라진 뒤에 진주는 그런 새벽을 맞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촉성로 아래를 보지 않으려 했을 테고 누군가는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강물은 흐르고 흘러간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회의 분위기는 바뀌었을 겁니다. 승리의 웃음이 한번 꺾이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의심은 경계를 만들고 경계는 행동을 늦춥니다. 그 늦춤이 곧 틈이 됩니다. 틈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주 작게나마 숨을 줍니다. 농계가 노린 것이 딱 그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승리를 뒤집는 게 아니라 승리의 속도를 깨는 것.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농계는 단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었고 이름이었고 잊히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름이 사라지면 죽음은 두 번 옵니다. 한 번은 몸이 죽을 때, 또 한 번은 기억에서 지워질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날 농계가로 시작하는 문장들. 누구는 가락지를 말했다 하고, 누구는 마지막 말을 들었다 하고, 누구는 외장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 엇갈림 자체가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농계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매우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왜 이런 선택이 필요해졌는가? 왜 도시가 무너진 뒤에도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했는가? 왜 누군가는 몸으로 역사를 써야 했는가? 전설은 아름답지만 전설이 탄생하는 배경은 늘 잔인합니다. 그래서 1편의 끝은 찬양으로 닿지 않으려 합니다. 농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너무 가혹해서 이런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니까요. 촛불이 꺼진 연회장에 재만 남고 남강에는 물소리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조용히 옮겼겠죠. 기생이 하나 있었는데로 시작해 의로운 사람이었다로 끝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름은 살아남고 뜻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갈 겁니다. 정말 농계는 혼자였을까? 그 촉성루로 가는 길을 누가 열어줬을까? 그 밤 농계는 웃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 촉성루로 가는 길 누가 문을 열어줬나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